그 최근에 좀 그래도 증시가 네. 한 달 전, 몇 주 전보다는 확실히 좀 분위기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확실히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요즘에는 경기 침체 얘기 거의 안 하죠. 네. 그죠? 우리 1년 전에 방송할 때마다 진짜 거의 울면서 방송했는데 경기 침체 당연히 네.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거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그런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바라면서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또 부양이잖아요. 긴축이 아니라 부양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 뭔가 또 돈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대감은 굉장히 헛된 기대감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네.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졌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비롯해서 뭐 CPI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도 사실 많이 신경을 안 쓰면서 이제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지면서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온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연말에 정말 산타랠리도 좀 기대하고 네. 앞으로 좀 뭐 점진적인 상승이나 강세장이나 좀 기대도 좋을까요? 저는 뭐 여름부터 쭉 말씀드렸죠. 네, 여름부터 저는 뭐 네. 여름이었나요? 언제부터였나요? 저의 뷰는 똑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올해 초 작년 연말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는 연초보다 연말에 훨씬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 뭐 그런 말씀 드렸고 올해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 9월, 10월 지수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콜 터지면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상할 수 없었던 기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제쳐놓고도 연말에 훨씬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지금도 그 생각이고 네. 이미 산타랠리는 미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이제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차별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넘어서 12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까지는 그래도 일단 지수가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좀 그리지 않을까. 뭐 물론 중간에 돌발 이슈가 발생하면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안정적인 어떤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긴 한데 OECD CLI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G20과 미국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보통 그 CLI가 돌아서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면 이 경기로 느껴질 정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뭐 3개월 후 정도면 내년 초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 시장이 좀 괜찮다고 하면 네. 연말로 갈수록 지금보다 좀 높은 지수대에 있다고 보시는 거 네, 맞으시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일까요? 국내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코스피는 제가 지난번에도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피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신용융자가 너무 높아요. 제가 거의 방송 나올 때마다 신용융자 잔고를 말씀을 드리는데 신용융자 잔고와 이제 주식 예탁금 그 두 개의 비율을 잘 맞춰서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제일 심했을 때가 40%가 넘어갔었고 근데 지금은 35%대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위험수위 보이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만 조금 30% 초반대 정도로 내려와주고 안정을 찾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현재 지금 코스닥은 거의 2차전지 업종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이 하기 때문에 하루의 움직임을 이제 분봉으로 나타낸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코스피는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네. 뭐 오르락 내리락은 있겠지만 근데 코스닥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게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확실히 지금 중소형주 코스닥 위주로는 있구나. 이에 따라서 좀 안전하게 그냥 뭐 변동성이 난 좀 싫어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이제 코스피 쪽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웨이브도 뭐 난 괜찮아 하면서 뭐 오히려 좀 더 트렌디하고 좀 더 빠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아침에 한경방송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략을 얘기하는 시간에서 극과 극의 전략을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짧게 하실 분들은 정말 짧게 일주일 넘기지 마시고 그냥 정말 짧게 하시는 게 맞아요. 코스닥에서 네, 맞고 그리고 길게 하실 분들은 사이트를 아예 길게 나는 이거 사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봐야지 딱 이 정도 느낌으로 극과 극의 전략이 지금은 되게 좋고 어정쩡하면 오히려 많이 다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사실 이 자료가 11월 1일 날 나왔거든요. 11월 1일 날 나왔던 자료인데 골드만삭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이 전체적인 배터리 가격이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몇 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2019년도에 엄청 비쌌죠.
$170 주셨어요. 킬로와트 시당. 네. 엄청 비쌌거든요. 맨 왼쪽 보시면 여기가 제일 비쌌어요. 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게 우리- 총합으로 다 봐야 되는 건가요? 그쵸. 아. 여기 보면 이제 음극재, 양극재 다 아. 포함해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건 다 합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배터리 전체적인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를 관심 갖게 된 게 보통 이제 20년도, 21년도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 시점 자체도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 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니까 오히려 이게 안정을 찾는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비쌌고 사실 19년도에는 너무 많은 관심이 있었고 너무 많은 몰려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비쌌고 그 이후에 좀 팍 떨어지죠. 170대에서 이제 거의 140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130 후반까지 떨어지잖아요. 팍팍팍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그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2022년도에 확 올라요. 네. 오히려 저는 이때 좀 안타까웠던 게 사실 보면 요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추세는 거의 추세는 계속 쭉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요즘에 이게 첫 번째 좀 의문되는 게 요즘에 왜 에코프로 그룹들 막 2차 전지 그룹들 막 비판하는 분들 보면은 배터리 가격 계속 떨어진다.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2030년까지 예상이 원래 떨어지는 거네요. 네. 크게 볼 때는.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뭐 그러네요.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팩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안정, 전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하향 안정화 그리고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근데 22년도에 빵 떴잖아요. 이때 네. 왜 떴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각 항목별로 보시면은 뭐 팩 가격이 있죠. 그리고 뭐 프라핏 보라색이 사실 이제 순 프라핏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시면 2026년도부터는 거의 남는 프라핏이 일정하게 바뀝니다. 일정하게 바뀌고 그리고 오펙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자재 가격도 있고 이제 이거는 음극재와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나눠졌는데 보시면은 요 진한색 요 맨 밑에 진한색과 그 위에 바로 위에 파란색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에노드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해요. 그러네요. 딱히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제 캐소드 요거 하나 가지고 이게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가격이 바뀐 거고 요 위에 갭을 보시면 사실상 위에 뭐 셀팩 가격은 뭐 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지금 비슷해요. 그 앞으로는 좀 더 떨어지는데 떨어진 그 퍼센티지가 그게 높진 않고 그리고 그 주변 밑에 보시면 프라핏 같은 경우도 이제 25년도 이후에도 일정해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other compounds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외부적인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외부적인 어떤 이제 other compounds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해요.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의 높이를 이제 만드는 게 뭐에 제일 영향이 높냐? 캐소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때는 뭐 다 올랐잖아요. 네. 온갖 게 다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때 반등을 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아는 거죠. 원자재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재료 그러니까 원재료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프라핏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제 좀 뭐 지금은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제 맞추겠지만 이 어느 정도 균형 가격을 맞출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지금 요즘에 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다, 막 되게 공포감을 주는데 정말 미안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가격은 하향 안정화를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잠깐 22년도에 뜬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뜬 거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왜 떴는지.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뜬 거지. 이때는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다 떠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뿐만 아니고 나머지가 다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빼야죠. 사실은 네. 22년과 24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걸 뺀다 봤을 때 거의 하향 추세 곡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가격에 따라서만 이제 움직여진 거고 배터리 가격을 결국 이제 영향을 준 거는 양극재 가격인데 네. 그 가격도 보면은 25년도 이후에는 일정이. 스테이블합니다. 네. 똑같아져요. 맞아요. 똑같아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25년도 지금 되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되게 정신이 없으실 텐데 25년도 혹은 26년도쯤 되면은 이때 되면 이제 오펙스도 이제 안정을 찾게 돼요. 그래서 네. 모든 게 이게 다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왜 자꾸 이런 가격 떨어진다 안 좋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항목별로 어디가 어떻게 떨어지고 이게 원래부터 떨어졌던 추세가 있었다라는 걸 왜 설명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실 개인 투자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러네. 그렇지. 모든 재화의 가격은 그렇지. 우리 처음에 다 마찬가지잖아요. 휴대폰도 뭐 리미티드 에디션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경작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가격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 봐요. 정말 이거는 경작적으로 보더라도 뭐 어떤 학문으로 보더라도 그냥 정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3년도에 양극재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보면은 23년에서 24년에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일찍 그 줄어드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올랐으니까 네. 그 대외 변수 때문에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맞아요.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원래 인플레이션 받아서 다 올라간 비싼 가격에 네. 사왔을 거잖아요. 걔네들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원자재 가격도 싸지기 때문에 생산 비용과 그 마진율을 맞출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기업들이 그걸 알아서 조절하겠죠. 그럼요, 알아서 조절하죠. 기업들 바보도 아니고.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이제 밝을 때일 수도 네. 있겠네요. 점점 밝아지는. 네, 저는 그래서 봐요. 오히려 그래서는 25년도까지 좀 떨어지는 추세가 팍 만들어지다가 네. 그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거든요. 각도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23년, 24년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게 24년에 확 떨어져가지고 그럼 내년까지 힘들어요? 아니고 이게 선반영. 선반영이죠. 네. 아 그러네요. 주가에 이미 6개월, 뭐 혹은 짧게는 3개월, 6개월씩 선반영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다 주가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라 봐요. 그러면은 25년도 선반영은 내년에 주가가 나오겠죠? 각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 이후에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쯤 되면은 이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료에 따르면은 25년도 정도까지 22년부터 25년까지 4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물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배터리가 싸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싼 게 안 팔립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LFP 지금 엄청 잘 팔리잖아요. 네. 그죠? LFP가 왜 잘 팔려요? 저렴하니까. 네. 경제적이니까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가격도 어느 정도 균형 가격을 찾아가게 되면은 이 이후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발생하냐면은 이거 두 번째 자료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각 오일당 배럴당 70불일 때 파란 라인은 배럴당 70불일 때 까만색 라인은 진한 라인은 90불일 때 그리고 이제 110불일 때 사실 이 노란색 정도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노란색 정도 발생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는 70에서 90불 사이 이 정도 사이를 보면 될 것 같은데 70, 90 저희가 지금 계산기기는 90 정도로 보죠. 얼마 전까지 이제 90 왔다 갔다 했으니까 90 라인으로 보시면은 일단 23년도 기준으로 뭔가 확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요 점점 라인과 25년도에 이제 이 진한 라인이 붙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전기차를 우리가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되게 많겠죠. 뭐 배터리가 사실 근데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이 ICE가 뭐냐면 내연기관차. 네. 내연기관과 EV가 제조 원가가 거의 유사해지는 시점이 25년도 근처라는 거예요. 오일 가격이 비싸지면은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걸 갖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걸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배럴당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제가 90불로 본 이유는 최근이랑 제일 비슷하고 최근에 90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물론 네네네네. 단기적으로 지금 연말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연말에 과연 그 오펙 플러스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뭐 연장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흘러갈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히려 이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은 페이백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라는 걸 받고 네.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막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근데 이거는 보조금을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조금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뭔가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비슷해진 시점이 25년도에서 26년 사이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가가 높은 경우에 그 상황에서 유가가 높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는데 유가가 높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가격이 비슷하게 되면 당연히 내연기관차 누가 사겠습니까? 유가 비싼데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갈 수 있죠. 네. 게다가 미국 경기가 만약 그때에서 경기가 좀 더 안전해졌고 이제는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분위기가 완전 전환됐을 때는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확
부검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오일 가격이 네. 저도 봤을 때 70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그렇죠. 70으로 가면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70까지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진짜 90 정도가 좀 리즈너블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25년이면 진짜 보조금이 없어도 네. 이게 거의 수지 타산이 비슷해진다는 거잖아요. 내연기관처럼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전 내년 내후년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선반영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선반영 그래서 이제 25년이라 25년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주를 지금 포기를 하면 안 되고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이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 25년, 26년에 네. 전기차 빅뱅 폭발이 한 번 있다고 하고 그게 요거에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자료가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30년에 완전 터지는 2차 백방 폭발이 오는 네. 거고 거의 뭐 2030년 가면은 오일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다 수렴하네요. 네, 완전히. 아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좀 의미가 없어지겠죠. 전기차가 어. 얼마나 이제 커질지 모르겠고. 이거 마지막 자료인데 이거는 각 연도별로 이제 전기차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지지율을 차지할 것, 지분율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자료인데요. 맨 왼쪽 게 베어고 베이스고 이제 하이퍼 어답션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어는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최악의 경우 그리고 베이스는 평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이퍼는 정말 잘 됐을 때라는 그런 경우인데 2020년도 기준으로는 다 2%대였어요. 근데 2025년도 기준은 평균 잡아 17% 정도 될 것이고 2030년에 아까 공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빵 터지면은 35%까지 될 수 네. 있고 2040년도에는 63% 이렇게 될 수 있고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자료에서 봤지만 2029년도 정도부터는 의미가 없어져요. 네. 이미 202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에 대한 어떤 밸런스가 거의 보조금을 안 받아도 밸런스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들이 굉장히 강한 도전을 받을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EV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미국 쪽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은 가성비 그리고 나머지 중국을 제외하고는 뭐 벤츠나 이런 기업들은 좀 아직까지는 좀 럭셔리 모델, 좀 비싼 모델 위주로 좀 많이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일반화될 수 있는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발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한번 싸워볼 만한 어떤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해 11월 1일 날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요. 골드만삭스 홈페이지에 있는 제일 자료네요. 네, 골드만삭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네.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딱 한 번 시켰더라고요. 지난주에 그것도 지난주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딱 한 번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거는 그냥 한마디 요약. 첫 번째, 어차피 2019년부터 이제 배터리 가격은 균형 가격을 찾아오고 있었다. 근데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한 2년 튀었던 거지. 원래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었다. 네. 그래서 하락해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겁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모든 재화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비쌌다가 나중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만일 예를 들어서 진짜 킬로와트 시당 뭐 180에 170에 팔았다 쳐요. 근데 나중에 이제 30년쯤 되게 되면은 70까지 떨어지죠. 반으로 내려와요. 우리 계산하기 쉽게 그냥 150에서 150에서 75 떨어졌다 치죠. 배터리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만일 뒤에 보시면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25년도에 17%인데 40년도에 63%면 4배가 거의 4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4배를 더 팔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4배를 더 많이 팔면 결국은 매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늘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봐요. 사실 저는. 그래서 너무 지금 막 뭐 배터리 가격 뭐 당분간 정신 못 차린다. 그렇죠. 당연히 안정을 찾아야지. 그동안은 뭔가 새로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사업이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들어가고 빨리 확보하고 싶었던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빨리 증가한 거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한번 팍 튀었던 건데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상황이 돌아오니까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거죠.